그 뒷부분 제가 압니다. 정적만이 흐르던 평창동 저택의 음악실. 20년째 미완성으로 남겨졌던 비극적인 선율이 시우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의 눈망울에선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를 지켜보던 김 실장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잿빛으로 변해갔죠.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건 내 아들 준호랑 나만 아는 노래인데. 절규하는 사모님을 뒤로 한 채 시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 실장을 응시했습니다. 실장님, 20년 전 빗속에 절 버렸을 때 이 노래가 끝까지 안 들릴 줄 아셨습니까? 과연 이 웅장한 저택 안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항상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행인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하얗게 낡은 운동화, 뾰족한 하이힐, 질질 끌리는 슬리퍼. 세상은 그렇게 시우의 머리 위를 지나쳤죠. 책상 앞에 앉은 강시우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법전을 펼쳤습니다. 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입술이 움직였고 손가락이 문장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죠. 24살. 다른 동기들이 로펌 면접을 보러 다닐 때 시우는 여전히 과외 알바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멈춘 곳은 책상 모서리였습니다. 거기에 조심스럽게 놓인 작은 상자. 뚜껑을 열자 빛바랜 아기 양말 한 켤레가 나타났죠. 하얀색이었을 실은 이제 누렇게 발에 있었고 한쪽 발목 부분에는 작은 곰 자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우는 양말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전부야. 중얼거린 목소리가 축축한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건네준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24년 전 어느 빗속 보육원 문 앞에 버려진 아기의 발에 신겨져 있던 양말이었으니까요. 시우는 양말을 다시 상자에 넣고 책을 덮었습니다. 오늘도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가라앉았죠.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3층짜리 양옥 건물의 창마다 따스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정원수들은 바람에 살랑이며 그림자를 드리웠죠. 2층 음악실. 윤서인은 그랑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선이 드러나는 검은색 벨벳 드레스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차가운 빛을 반사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반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서인은 천천히 첫 음을 눌렀죠. 도, 미, 솔. 슬프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20해 전 어린 아들을 위해 만들었던 노래였죠. 손가락이 건반을 따라 미끄러졌고 멜로디는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늘 그렇듯 멈춰버렸죠. 서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야. 목이 메었습니다. 이어지지 않는 노래는 미완성인 채로 공중에 흩어졌고 서희는 건반 위에 이마를 기댔죠. 눈물이 흰 건반 위로 또각또각 떨어졌습니다. 20해가 지나도 그리움은 식지 않았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김 실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 그는 고개를 돌려 계단을 내려갔죠. 반지하 방의 시우는 창밖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었죠. 세상은 여전히 그의 머리 위를 지나쳤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서희는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와 가난, 기억과 망각, 어머니와 아들. 아직 그 누구도 이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시우는 신림동 허름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고아원 동기였던 재민이가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죠. 야, 시우야. 재민이 물었습니다. 너 법대 졸업하면 뭐 할 거냐? 로펌? 시우는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글쎄, 담담한 목소리였죠. 재민이 웃었습니다. 너답다. 맨날 그 표정이야.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넌 왜 법 공부하는 거야? 시우의 손가락이 커피잔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이 열렸죠. 잊힌 진실을 법으로 증명하는 거. 뭐? 재민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우는 창밖의 가로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왜 강시우인지, 내 부모는 왜 나를 버렸는지, 그거부터 알아내야지. 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그건. 기억은 지워져도 진실은 어딘가에 문장으로 남아있어. 시우가 말했습니다. 출생신고서든 병원 기록이든 누군가의 진술이든 증거는 반드시 존재하거든.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참 독하다. 다른 애들은 그냥 미래만 보고 사는데.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죠.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뭐 단서라도 찾았어?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냥 양말 한 켤레뿐이야. 양말? 응. 내가 버려졌을 때 신고 있던 거. 곰 자수가 놓인 하얀 양말. 재민은 말없이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시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그게 전부야. 24년 인생의 유일한 증거. 그래도 너 진짜 대단해. 서울대 법대 수석인데. 시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석이 뭐 대수야. 과외비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재민이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려다가 멈췄습니다. 야, 근데 있잖아. 응? 너 혹시 부모가 진짜 너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면 어떡할 거야? 시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그러니까 유괴라든가 아니면 사고로 헤어진 거라든가. 그럼 더 찾아야지. 시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은 진실을 가리는 게 아니라 밝히는 거니까. 재민은 시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너 진짜 무섭게 독한 놈이다. 시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넌 알잖아. 우리 같은 애들은.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걷고 누군가는 연인과 팔짱을 끼고 웃었죠. 시우는 그 풍경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부러움도 질투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저 관찰하는 사람의 시선이었죠. 시우야. 재민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너 부모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궁금하거든. 널 버린 사람들이 누군지. 시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되면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해줄게.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난 간다. 알바 시간이라. 응, 조심히 가. 재민이 문을 나서고 시우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잔 속 액체가 식어가고 있었죠. 시우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또박또박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법률 제1조. 진실은 반드시 증명될 수 있다. 시우가 직접 만든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새로운 한 줄을 적었죠. 질문. 강시우는 누구인가?
답 아직 모름. 하지만 반드시 알아낼 것.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일주일 뒤 시우는 평창동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3층 건물은 낮에 보니 더 웅장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카메라가 돌아갔고 곧 철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년의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실장이었죠. 강시우 선생님이시죠? 제가 이댁 비서실장 김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우가 악수를 청하자 김 실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죠. 이쪽으로 오시죠.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발소리를 반사했습니다. 현관 정면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줄지어 있었죠. 시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먼저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이 2층을 가리켰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시우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봤습니다. 젊은 부부와 남자아이 1명. 그런데 최근 사진일수록 아이는 사라지고 부부만 남아 있었죠. 회장님 서재입니다. 김 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60대 남자가 시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 법대라고 들었네. 유나 좀 부탁하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나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자네가 잘 이끌어줘야 할 걸세. 회장의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딸에 대한 애정보다는 의무를 다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김 실장, 유나 방으로 안내해. 예, 회장님. 복도를 걸으며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유나 아가씨는 좀 까다로우십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김 실장의 미소는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그 친절 뒤에 뭔가 날카로운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죠. 유나 아가씨, 과외 선생님 오셨습니다. 김 실장이 문을 열자 방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또 누구야? 저번 선생은 일주일도 못 버텼는데. 19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침대에 벌렁 누워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최윤아였죠. 소개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한 달도 못 버틸 텐데. 유나가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시우를 봤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시우는 책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윤아 학생, 오늘은 뭐부터 할까요? 하기 싫은데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서울대생이면 다해요? 우리 엄마도 서울대 나왔는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시우는 침착하게 교재를 펼쳤습니다. 유나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우리 집엔 오빠밖에 모르는 미친 여자랑 돈밖에 모르는 아빠뿐이에요. 시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미친 여자요? 우리 엄마요. 맨날 2층 음악실에 박혀서 피아노만 쳐요. 죽은 오빠 생각하면서요. 유나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대요. 근데 엄마는 아직도 그 애만 찾아요. 저는 눈앞에 있는데. 시우는 유나의 눈을 봤습니다. 냉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보였죠. 힘드셨겠네요. 유나가 움찔했습니다. 뭐가요? 혼자 남겨진 기분이요.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어차피 선생님도 돈 때문에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과외비가 필요해서 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을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유나는 시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재밌네요. 다른 선생들은 다 착한 척 했는데 착한 척은 피곤하니까요. 유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은 못 버틸걸요? 왜요? 이 집이 이상하거든요. 김 실장은 주인 행세하고 아빠는 집에 없고 엄마는 귀신처럼 방 안에만 있고. 유나가 창밖을 봤습니다. 여기 있으면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시우는 유나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해체된 가족. 유나의 말 속에서 이 집의 진짜 모습이 보였죠. 복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실장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시우는 본능적으로 그 발소리에 긴장했죠. 지나치게 조용한 걸음이었으니까요. 첫 과외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우는 저녁 8시마다 저택을 찾았고 유나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시우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봐요. 네, 조심히 가세요. 유나가 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이전 선생들은 한 번도 받지 못한 배웅이었죠. 시우는 복도를 걸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죠. 시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소리는 2층 복도 끝 음악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이었죠. 시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음악실 문 앞에 섰을 때 시우의 호흡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문틈 사이로 보이는 여자의 뒷모습. 윤서희였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쏟아지는 선율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죠. 도미 솔라.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우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터졌죠. 빗소리.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는 느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따뜻한 품. 누군가가 자신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오던 이 멜로디가 선명하게 들렸죠. 자장자장, 우리 준우.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이 노래를 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곡인데 왜 익숙한 건가요?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피아노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음악실 안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죠. 왜 안 돼? 왜 이어지지 않는 거야? 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우는 문고리에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야 할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선생님? 김 실장이었습니다. 시우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았죠. 아, 죄송합니다. 소리가 들려서. 사모님께서 연주하고 계십니다.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1층에 내려와 현관을 나설 때까지 그 선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우는 담장에 등을 기대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도대체 뭐지? 중얼거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흥얼거려야 했으니까요. 도우미 솔라. 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나는 선율을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죠.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을 뿐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시우는 녹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죠. 이게 대체 뭐야? 반지하 집으로 돌아온 시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책장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선율뿐이었죠. 시우는 서랍을 열어 아기 양말이 든 상자를 꺼냈습니다. 희미한 곰자수. 손가락으로 자수를 쓰다듬으며 시우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노래가 단서일까요? 혹시 저 집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시우는 양말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양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시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그 선율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을 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혼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밤새 검색한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윤서희 회장 부인, 평창동 재벌가 실종 사건, 20년 전 유괴. 손가락으로 기사 제목들을 따라가며 시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7월 건설회사 회장 댁 외아들 박준우 당시 사세 실종. 경찰 수사 끝에 사망 추정. 시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죽었다고 했잖아. 김 실장도 그렇게 말했고. 혼잣말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 노래를 아는 이유가 뭐지? 시우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죠. 도우미 솔라. 떨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눈을 감자 장면이 되살아났습니다. 비 오는 밤, 누군가의 품속에서 이 노래를 듣던 기억이 선명했죠. 시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양말을 꺼냈습니다. 곰자수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가정이었으니까요. 자신이 재벌가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생각. 말도 안 됐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그냥 비슷한 멜로디일 뿐이야.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시우는 손을 펼쳐 허공에서 건반을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도미 솔라 도. 그리고 그 다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시, 레, 파. 어떻게 알지? 놀라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곡인데 다음 음을 아는 게 말이 되나요? 시우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진정해.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법대생답게 논리적으로 따져봤습니다. 가능성 하나. 자신이 정말 그 집 아들이고 20년 전 유괴당해 고아원에 버려진 거라면? 하지만 기사에는 사망 추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가능성 둘. 단순히 어릴 적 어디선가 들었던 노래가 우연히 겹친 거라면? 그렇다면 왜 건반 위치까지 기억하는 걸까요? 시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행인들의 발목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죠.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김 실장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희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죠.
왜 안 돼? 왜 이어지지 않는 거야? 그 절규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픔이었습니다. 시우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죠. 질문 나는 박준우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을 적었습니다. 답 모른다. 하지만 확인해야 한다. 펜을 놓고 시우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함정이든 아니든 진실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자신의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이 노래의 끝을 들어야 했습니다. 법대생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시우는 핸드폰을 들어 평창동 저택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김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강시우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사모님께서 치시는 피아노곡. 제목이 뭔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조금 굳어진 채로 들려왔죠. 그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사모님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과외 선생님께서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닙니다.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시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시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김 실장의 경계가 느껴졌죠.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양말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음 과외 때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노래의 끝을,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창밖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시우는 가방을 챙기며 작게 중얼거렸죠. 준비됐어. 진실이 뭐든 받아들일 준비. 사흘 뒤 목요일 저녁. 시우는 다시 저택을 찾았습니다. 유나와의 수업을 마치고 가방을 챙기는데 복도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죠. 또 그 선율이었습니다. 시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쌤, 왜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발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시우는 복도로 나섰죠. 음악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 미, 솔, 라, 도. 그리고 멈췄습니다. 늘 그랬듯 같은 지점에서 연주가 끊겼죠. 시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고리를 잡았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서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죠. 누구세요? 유나 학생 과외 선생 강시우입니다. 시우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희는 당황한 얼굴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괜찮습니다. 시우가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서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들으셨어요? 예. 며칠 전부터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시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혹시 제가 이어서 쳐봐도 될까요?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뒷부분을 아는 것 같습니다. 시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희는 말없이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간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인가요?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우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서희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우는 의자에 앉았죠.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얗고 검은 건반들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시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 미, 솔, 라, 도. 서희가 멈췄던 바로 그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시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시, 레, 파, 미. 멜로디가 이어졌습니다. 서희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시우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다음 음을 찾아갔죠. 마치 수천 번 쳐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솔, 파, 미, 레, 도. 선율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서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도. 여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시우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눈을 떴습니다.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시우는 서희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서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시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쪽같이 감쌌죠. 얼굴을 좀 보자. 떨리는 손끝이 시우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썹을 따라, 코를 따라, 입술을 따라.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닮았어. 준우랑 너무 닮았어. 시우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희의 눈빛에서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보였죠. 부인, 저는 이 노래는 내 아들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단 둘이서만 불렀던 자장가예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한테도 들려준 적 없어요. 악보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 시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준우야. 서희가 울먹였습니다. 내 아들 준우니? 시우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저는 강시우입니다. 아니야. 아닐 리가 없어. 서희가 시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느껴. 넌 내 아들이야. 시우는 꼼짝없이 서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낯선 온기가 가슴으로 스며들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모님,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있었죠. 뭐 하시는 겁니까? 김 실장이 달려와 시우와 서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사모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사람은 과외 선생일 뿐입니다. 서희가 김 실장을 밀쳤습니다. 비켜요. 이 아이가 내 노래를 알아요. 사모님, 김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우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의 눈빛이 차갑게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죠. 경고였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시우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강 선생님, 당장 나가주시죠. 김 실장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서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죠. 놓지 마. 내 아들이야. 복도를 걸어 나오는 시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방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시우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강 선생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께서는 지금 많이 불안정하십니다. 선생님은 유나 아가씨 교육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은 한참 시우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계단을 올라갔죠. 유나의 방문을 열었을 때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유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 학생, 오늘은 쌤, 유나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뭐 한 거예요? 시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젯밤 엄마가 난리였어요. 계속 준우 이름만 불러댔어요. 유나가 시우를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맨날 죽은 오빠만 찾더니 이제 쌤까지 오빠라고 착각하네요. 유나 학생, 웃기지 않아요? 엄마는 죽은 애만 사랑해요. 살아있는 딸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우는 유나의 눈을 봤습니다. 질투와 분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보였죠. 쌤도 똑같네요. 엄마랑 뭔 짓을 한 건지 몰라도 저는 안중에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학생이 중요합니다. 거짓말. 정말입니다. 시우는 책상 위에 놓인 유나의 노트를 봤습니다. 낙서로 가득했죠. 이 집에서 학생만큼 외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유나가 움찔했습니다. 뭐라고요? 부모님은 계시지만 혼자고 가족은 있지만 남이고 집은 크지만 숨막히죠. 시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쌤이 뭘 알아요? 저도 비슷했으니까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건물은 컸지만 제 공간은 없었죠.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시우는 유나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학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말. 다들 오빠만 찾잖아요.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시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시우의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쌤, 괜찮습니다. 울어도 돼요. 시우는 유나의 머리를 토닥였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다독이듯 조심스럽게요. 한참을 울던 유나가 코를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쌤, 진짜 우리 오빠예요? 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뭔데요? 학생의 편이라는 겁니다. 유나가 시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적대감이 사라지고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쌤, 네, 도와줄게요. 뭐를요? 유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죠. 이거 몰래 찾아둔 거예요. 오빠 실종 사건 기사들. 시우는 스크랩을 받아들었습니다. 황갈색으로 변한 신문지에는 20년 전 기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유나가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김 실장이 아빠한테 보고한 거랑 엄마가 기억하는 게 달라요. 시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요? 김 실장은 오빠가 공원에서 실종됐다고 했대요. 근데 엄마는 집 앞에서 잃어버렸다고 기억해요. 시우는 기사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공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착각한 걸 수도 있지만 엄마는 그날을 하루도 잊어본 적 없어요. 시우는 스크랩을 덮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유나 학생,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쌤이 진짜 오빠라면. 유나가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좀 구해줘요. 엄마는 20년째 죽은 사람만 찾고 있어요. 시우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약속합니다. 진실을 밝혀낼게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후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죠. 창밖에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스크랩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나라는 조력자가 생긴 거죠. 일주일 후
시우는 저택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층 서재, 2층 음악실과 침실들, 그리고 김 실장의 사무실. 법대생의 습관이었죠. 증거를 찾으려면 먼저 지도가 필요했으니까요. 과외 시간 전에 일찍 도착한 시우는 1층을 둘러봤습니다. 김 실장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우는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서랍장이 놓여 있었죠. 하나씩 열어봤지만 평범한 가계부와 영수증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니야. 중얼거리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책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시우는 다가가 금고를 살펴봤죠. 번호 입력식이었습니다. 무작정 눌러볼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야겠어. 방을 나서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우는 재빨리 문을 닫고 계단 쪽으로 걸었죠. 김 실장과 마주쳤습니다. 강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김 실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죠. 감사합니다. 시우는 침착하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김 실장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과외 시간,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쌤, 뭐 찾았어요?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금고요? 유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김 실장 방에 있는 거요? 네.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김 실장이 자주 누르는 번호 같은 거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저 원래 몰래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유나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사흘 뒤 유나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0-7-2-4. 이게 뭔가요? 김 실장 생일이래요. 집사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시우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해요. 김 실장 요즘 쌤 엄청 경계하는 것 같던데.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우는 저택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몰래 열쇠를 복사해준 덕분이었죠. 김 실장의 사무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금고 앞에 섰습니다. 0-7-2-4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시우는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봤죠. 서류 뭉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회사 계약서, 부동산 서류, 그리고 이게 뭐지? 노란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2004년 7월 기부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죠. 시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육원 기부금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맑은 보육원 마이너스 2004년 7월 15일 마이너스 금 5천만 원. 시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 들어간 날짜가 7월 17일이었습니다. 이틀 차이. 우연일까요? 더 뒤적이자 작은 메모가 나왔습니다. 아이 처리 완료. 증거인멸. 김 실장의 필체였습니다. 시우는 핸드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침착하게 촬영했죠. 마지막 장을 찍을 때 복도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시우는 재빨리 서류를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창문으로 빠져나갈 시간이 없었죠. 시우는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불을 켜고 금고 쪽으로 걸어갔죠. 시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김 실장이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중얼거리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시우는 책상 밑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김 실장이 방을 나갔습니다. 시우는 5분을 더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담장을 넘었죠. 거리에 나서자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손에 쥐었습니다. 이틀 뒤 김 실장이 시우를 회장 서재로 불렀습니다. 강 선생님 앉으시죠.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울대 확인 결과 강시우라는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우는 가방에서 학생증을 꺼냈죠. 직접 확인하시죠. 제 학번은 2019-1만 2345입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시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대화 녹음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해당합니다. 김 실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 오해였던 것 같군. 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일 뒤 아침, 시우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흰색 밴이 서 있었습니다. 청담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적혀 있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우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에서 소란이 들려왔죠. 싫어요. 저 정신 멀쩡해요. 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우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회장과 김 실장,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서희는 침실 문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죠. 여보, 당신을 위한 거요. 좀 쉬어야 해.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준우를 찾았다고요. 사모님, 김 실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준우 도련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니에요. 시우가 제 아들이에요. 서희가 울부짖었습니다. 김 실장이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보십시오. 사모님께서 가짜 아들에게 완전히 미치셨습니다. 알겠네. 데려가게.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흰 가운의 남자들이 서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 돼요. 서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시우를 돌아봤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굳었죠. 강 선생, 이건 가족 문제야. 물러서게.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 문제라면 제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시우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시우는 봉투를 회장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죠. 회장이 그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모자 일치율 99.97%입니다. 시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박준우입니다. 사모님의 친아들이에요.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준우 도련님은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버려진 겁니다. 시우가 김 실장을 쏘아봤습니다. 20년 전 7월 15일 실장님께서 해맑은 보육원에 5천만 원을 기부하셨죠. 김 실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틀 뒤 강시우라는 이름의 아이가 그 보육원에 입소했습니다. 시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장님의 메모입니다. 아이 처리 완료. 증거인멸. 회장이 김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김 실장, 이게 무슨 뜻인가? 김 실장은 땀을 흘리며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시우가 냉소했습니다. 그럼 실장님 금고에 있던 서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 실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당신이 내 금고를 회장님, 시우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20년 동안 횡령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총 230억 원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계좌번호, 송금 날짜,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서희가 시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준우야, 정말 내가 맞구나. 시우는 서희를 안았습니다. 죄송해요. 늦게 왔습니다. 김 실장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회장이 김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당장 설명해. 회장님. 김 실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 애송이가 회장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입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20년 동안 내 곁에 있으면서 내 손자를 버렸단 말인가? 회장님, 당장 나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김 실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시우는 서희를 안은 채 김 실장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왜 저를 버렸습니까? 김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을 뿐이었죠. 유나가 계단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빠가 돌아온 거죠. 회장이 흰 가운의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돌아가게. 더 이상 필요 없어. 남자들이 황급히 밴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해졌습니다. 서희는 시우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죠.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시우는 서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집에 왔으니까요. 김 실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거짓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김 실장은 회장실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장은 변호사를 불렀고 횡령 증거를 모두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죠. 김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20년이 한순간에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안의 실세로 군림했던 세월이 물거품이 된 거죠. 모든 게 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죽었어야 할 아이. 고아원에서 잊혀졌어야 할 아이. 강시우. 이를 갈았습니다. 눈빛이 광기로 물들어갔죠. 김 실장은 서랍을 열어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하실 열쇠였습니다.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오래된 창고였죠. 내 놈만 없으면.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마지막 계획이었죠. 다음 날 오후 시우가 과외를 마치고 나오는데 김 실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네, 실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시우는 경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디로요? 지하실입니다. 준우. 아니, 선생님께 드릴 물건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은 1층 끝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죠. 조심하십시오. 오래된 곳이라 좀 위험합니다. 김 실장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둘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공기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죠. 지하실은 낡은 가구들과 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준우 도련님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시우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어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우가 돌아보니 김 실장이 문 앞에 서 있었죠. 손에는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실장님? 미안합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죽어야 합니다. 시우는 재빨리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먼저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죠. 찰칵! 열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요. 시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내 놈만 없었으면 이 집안은 내 거였어.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20년 동안 내가 이 집안을 지켜왔어. 회장님이 해외 출장 갈 때도, 사모님이 미쳐갈 때도 다 내가 버텨온 거야. 실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완벽했어. 김 실장이 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고아원에서 썩어 문드러졌어야 할 놈이 감히 돌아와서. 시우는 문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내가 사라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회장님께 내가 거짓말쟁이였다고 말하면 돼. 증거가 있잖습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딴 건 조작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김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넌 여기서 조용히 죽는 거야. 아무도 못 찾을 거야. 이 지하실은 20년 동안 아무도 안 내려왔거든. 시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하라 그런지 신호가 잡히지 않았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여긴 신호 안 잡혀. 김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회장님이 날 용서할 거야. 넌 그냥 도망간 사기꾼이 되는 거고.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시우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김 실장, 돌아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하실은 고요했습니다. 시우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천장 쪽에 있었지만 쇠창살이 가로막고 있었죠. 상자들 사이를 뒤지며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진정해. 방법이 있을 거야.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하실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위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시우는 핸드폰 불빛을 켜고 다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우는 벽과 문을 모두 살폈지만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도 20%밖에 남지 않았죠. 그때 천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흘러내렸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였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 틈새로 회색 연기가 스며들고 있었죠.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시우는 셔츠로 입과 코를 막았습니다. 김 실장, 불났어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기는 계속 내려왔고 지하실은 빠르게 채워져 갔죠. 시우는 상자를 쌓아 창문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쇠창살을 흔들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죠. 연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우는 상자에서 내려와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손으로 틈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기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시우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래쪽 공기가 조금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연기는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우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죠. 그때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빗소리,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4살 난 아이의 기억이었죠. 아저씨, 집에 가요.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실장이 아이를 안고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금방 도착해. 하지만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건물 앞이었죠. 김 실장이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엄마가 온다. 엄마? 응, 엄마가 곧 온다고. 김 실장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저씨, 가지 마요. 하지만 김 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죠. 그날 밤 새벽까지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육원 선생님이 와서 아이를 안아갔죠.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시우는 바닥을 손으로 긁었습니다. 손톱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죠. 엄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막 만났는데 다시 떠나야 하는 걸까요? 유전자 검사로 증명했는데 함께할 시간도 없이 죽는 걸까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시우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목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댔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손가락이 바닥을 마지막으로 긁었죠. 뭔가 거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확인할 힘이 없었습니다. 연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엄마를 부르지도 못했는데, 유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도 못했는데,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건데, 시우의 손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죠. 지하실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우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손바닥에는 바닥을 긁은 자국이 선명했죠. 핸드폰 불빛이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시우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죠. 연기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지하실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가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상자 위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준우의 물건들 마이너스 2004년 7월.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무언가가 들려왔습니다. 선율이었습니다. 저 멀리 위층에서 흘러내리는 피아노 소리였죠. 도미 솔라. 그 노래였습니다. 서희가 치는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 레, 파, 미. 시우가 이어준 그 부분까지 연주되었죠. 그리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완성된 선율이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서희는 2층 음악실에서 필사적으로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연주했죠. 준우야, 어디 있니?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돌아와.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힘이 점점 세졌습니다. 선율은 더욱 간절해졌죠.
지하실. 그 소리가 시우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시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죠. 선율이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단어를 만들었죠. 시우는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아직 죽을 수 없어.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죠. 하지만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연기가 목을 조였습니다.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윽.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계속 들렸으니까요. 서희의 간절함이 선율에 실려 전해졌습니다. 시우는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바닥을 더듬었죠. 그때 뭔가 거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환기구였습니다. 낡은 금속 덮개가 바닥 구석에 있었죠. 유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쌤, 혹시 몰라서 알려줄게요. 지하실 구석에 오래된 환기구가 있대요. 며칠 전 유나가 건넨 정보였습니다. 집사 아주머니가 말했는데 옛날에 비상구로 쓰였대요. 지금은 막혀 있을 거래요. 시우는 환기구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연기를 뚫고 손으로 더듬어 찾았죠. 손톱으로 덮개 틈을 긁었습니다. 녹이 슬어 굳어 있었습니다. 열려라. 제발. 필사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삐걱. 덮개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시우는 온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드디어 덮개가 열렸습니다. 아래로 좁은 통로가 보였죠. 시원한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시우는 환기구에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어깨가 걸렸지만 억지로 밀어 넣었죠. 살같이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어갔습니다. 환기구는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중얼거리며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팔꿈치가 긁혔죠.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환기구가 위로 꺾였습니다. 시우는 벽을 짚고 올라갔습니다. 힘이 빠져나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한 뼘 한 뼘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이 뭔가 차가운 것에 닿았습니다. 쇠창살이었습니다. 밀어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안 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쏟아부었죠. 삐걱, 끼익. 창살이 조금씩 밀렸습니다. 녹슨 나사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창살이 열렸습니다. 시우는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정원 구석이었습니다. 차가운 풀밭 위에 쓰러졌죠.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서희는 아직도 치고 있었죠. 시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그을려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우는 저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택 1층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장의 70세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사 임원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회장은 중앙 테이블에서 웃으며 인사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서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준우가 어디 갔어요? 아마 집에 갔겠지. 오늘은 파티니까. 회장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서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유나도 구석에 서서 시우를 찾고 있었죠. 이상해. 쌤이 연락이 안 돼.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죠. 회장님, 왜 그런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귀를 기울였죠. 강시우라는 자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서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김 실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겁니다. 저택 지하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기꾼이었다니.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한가? 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잡힐 겁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미리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희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준우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사모님,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김 실장이 서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쌤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유나 아가씨, 조용히 하십시오. 어른들 이야기예요. 김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죠. 문 너머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그을려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죠. 시우였습니다. 저 사람.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희가 소리쳤습니다. 준우야. 시우는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비켰죠. 김 실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시우는 김 실장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죠. 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 선생, 무슨 일인가? 왜 그 꼴로? 회장님. 시우가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김 실장님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 실장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사람이 지하실에 불을 지르고 불은 실장님이 지른 겁니다. 시우가 끊었습니다. 저를 지하실에 가두고 연기를 흘려보냈죠. 증거라도 있나? 김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시우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죠. 이게 증거입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놈만 없었으면 이 집안은 내 거였어. 고아원에서 썩어 문드러졌어야 할 놈이 감히. 넌 여기서 조용히 죽는 거야.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 실장. 회장님, 이건 조작입니다. 김 실장이 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시우는 모든 하객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박준우입니다. 20년 전 이 집에서 유괴당해 고아원에 버려진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 실장님은 20년 전 저를 유괴했고 오늘 다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시우는 김 실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당신 같은 인간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20년 전 유괴죄, 또 한 걸음, 횡령죄, 마지막 한 걸음, 그리고 오늘 저지른 살인 미수죄. 시우가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여기서 끝입니다. 김 실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서희가 시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준우야. 시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유나도 달려왔습니다. 쌤, 살아있었네요. 회장이 김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경호원, 저 사람 잡아.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김 실장을 둘러쌌습니다. 김 실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하지만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시우는 서희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경호원들이 김 실장을 붙잡으려 하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나, 손 떼. 광기 어린 눈빛이었죠. 하지만 경호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유나가 노트북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죠. 유나, 지금 무슨? 회장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야 돼요. 유나는 거실 대형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김 실장의 사무실이 보였죠.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 녹화된 거예요. 유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김 실장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할 수 있어? 김 실장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안 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전화를 끊고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새끼 때문이야.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장면이었죠. 김 실장이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실에 가두면 아무도 모를 거야.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유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화면에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었죠. 이게 뭔가? 회장이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20년 동안 빼돌린 돈 내역이에요. 유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총 230억 원이 스위스 계좌로 이체됐어요.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저런 230억이라니. 회장은 화면에 다가가 장부를 자세히 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우리 회사 운영비잖아. 맞아요. 공사대금, 자재비, 인건비.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전부 김 실장 명의 계좌로 빼돌렸어요. 회장이 김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내 곁에서 이런 짓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실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입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유나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화면에 오래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년 전 촬영된 듯 화질이 거칠었죠. 빗속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4살짜리 아이를 안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죠. 아저씨, 집에 가요. 엄마, 조용히 해. 금방이야. 김 실장이 아이를 거칠게 다뤘습니다. 보육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이 아이를 내려놓았죠. 여기서 기다려. 싫어요. 엄마한테 갈 거예요. 아이가 김 실장의 바지를 김 실장이 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이 꼬마야. 아이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죠. 김 실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우야, 내 아들. 시우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회장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손자를 저렇게. 돌아서서 김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준우를 버렸어? 왜? 회장이 김 실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대답해.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입이 열렸습니다. 그날 제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준우 도련님이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4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사모님께 말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김 실장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없애? 회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손자를 없애려 했다고. 김 실장을 밀쳤습니다. 김 실장이 바닥에 쓰러졌죠. 죄송합니다. 계속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경찰 부르게. 예, 회장님. 경호원 한 명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저택 앞에 도착했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씨죠? 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괴죄, 횡령죄, 살인미수죄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가 손목을 조였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들어 시우를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시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끌고 나갔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회장님. 하객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시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준우야.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시우는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를 지키지 못했어. 20년 동안 옆에 두고도 범인을 못 찾았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 주겠니? 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회장과 눈높이를 맞췄죠. 할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준우야. 저도 이제야 집에 왔으니까요. 회장이 시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서희와 유나도 함께 안았습니다. 가족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한참 뒤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 시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우요. 박준우. 그래, 준우. 우리 손자 준우. 회장이 시우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서희는 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네, 엄마. 시우는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서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쏟아졌죠. 유나가 시우의 등을 쳤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우리 오빠네요. 응, 유나야. 시우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 찾았을 거야. 당연하죠. 전 오빠 조력자니까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이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생일보다 더 기쁜 날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0년 만에 손자를 되찾았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이 시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박준우입니다. 저희 집안의 장손이자 상속자입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는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강시우가 아니었습니다.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박준우였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죠. 서희가 시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20년.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요. 이제 집에 왔으니까요. 시우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회장이 집사를 불렀습니다. 준우방을 준비해주게. 예, 회장님. 그리고 회장이 시우를 돌아봤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일을 배워야겠구나. 네, 할아버지.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럼 과외는요? 당연히 계속해야지. 시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잖아. 유나가 활짝 웃었습니다. 파티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진짜 축하 파티가 된 거죠. 시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길의 끝이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온 거죠. 3개월 뒤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저택 정원은 꽃으로 가득했죠. 장미가 담장을 타고 올라갔고 튤립이 화단을 수놓았습니다. 잔디는 초록빛으로 반짝였고 나비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녔죠. 정원 한가운데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시우와 서희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됐니? 서희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시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서희가 첫 음을 눌렀습니다. 도. 시우가 이어받았습니다. 미, 솔. 두 사람의 선율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20년 전 미완성으로 남았던 그 노래였죠.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희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건반을 누르며 흘러갔고 시우의 손가락이 완벽하게 이어갔습니다. 라, 도, 시, 레.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선율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파, 미, 레, 도. 마지막 화음이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노래는 그리움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함의 노래였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여운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완벽해. 서희가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완성됐구나. 네, 엄마. 시우는 서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 온기가 낯설지 않았죠. 오빠, 나도. 유나가 천막 안으로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딸기가 담긴 접시를 들고 있었죠. 자, 먹어요. 제가 직접 씻었어요. 고마워, 유나야. 시우가 딸기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유나는 시우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다음 주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지난달보다 많이 늘었잖아. 진짜요? 응. 내가 노력한 거 다 봤어.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냉소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밝은 표정이 자리 잡았죠.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막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들 여기 있었구나. 할아버지. 유나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회장은 시우 옆에 앉았죠. 연주 잘 들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준우야. 회장이 시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내 소개를 할 거다. 네. 부담스럽지 않니?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법도 계속 공부하면서 회사 일도 배울게요. 그래, 천천히 하자.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죠. 정원 입구에서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지? 재민 씨라고 하시는데요. 시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민이? 입구로 달려가자 재민이 서 있었습니다. 시우야. 재민아.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야, 연락도 없이 왜 이래? 깜짝 선물하려고. 축하한다. 집 찾아서. 재민이 시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뉴스 봤어. 재벌가 장손 돌아왔다고. 부끄럽더라. 무슨. 자랑스럽지. 재민이 정원을 둘러봤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우리 집. 시우가 말했습니다. 너도 언제든 놀러와. 진짜? 당연하지. 고아원 식구잖아. 재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시우야. 할아버지, 제 친구예요. 시우가 재민을 소개했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재민에게 손을 내밀었죠. 어서 오게. 준우 친구라면 우리 가족이야. 감사합니다. 재민이 공손하게 악수했습니다. 서희가 다가왔습니다. 배고프시죠? 점심 드시고 가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준우 친구인데 당연히 대접해야죠. 서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재민은 시우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에 묻고 있었죠. 정말 여기가 내 자리 맞아?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모두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회장, 서희, 시우, 유나, 그리고 재민. 잘 먹겠습니다. 모두 손을 모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죠. 웃음소리가 식당에 가득했습니다. 유나가 재민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랑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고아원에서 같이 자랐어. 시우가 맨날 나 챙겨줬지. 오빠가요? 응. 밥도 나눠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재민이 시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덕분에 나도 대학 갔어. 서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준우가 어려울 때도 남 돕고 살았구나. 엄마, 고생했어, 정말. 서희가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다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재민이 시우의 어깨를 감싸며 걸었죠. 야, 솔직히 말해봐. 행복해? 시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다행이다. 재민이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너 웃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래. 응. 항상 무표정이었잖아. 시우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났죠. 창문마다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시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낯선 곳이었는데 이제는? 재민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집이야. 시우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집. 재민은 시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서희가 다가왔습니다. 준우야, 잠깐 올 수 있니? 네, 엄마. 시우는 재민에게 손짓하고 서희를 따라갔습니다. 2층 음악실이었습니다. 서희는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죠. 이거 내 거야. 시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기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곰 자수가 놓인 하얀 양말이었죠.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서희가 양말을 꺼내 시우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유괴당한 날, 내 발에 심겨져 있었대. 시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찰이 보육원에서 찾아줬어.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지. 엄마, 이제 돌려줄게. 내 거니까. 시우는 양말을 꼭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간직했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됐죠.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서희가 시우를 안았습니다.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회장과 유나와 재민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죠. 엄마, 응? 노래 한 번만 더 쳐도 될까요? 서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치자. 두 사람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에 올렸죠.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자장가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밝았습니다. 더 따뜻했습니다. 20년의 그리움이 끝나고 20년의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정원에서 유나가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오빠. 음이 틀렸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웃으며 박수를 쳤죠. 재민도 함께 웃었습니다. 햇살은 계속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나비가 날아와 피아노 위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시우는 연주하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건반을 누르는 손끝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옆에 앉은 어머니의 온기였습니다. 정원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것들이었죠.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도, 여운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시우와 서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유나가 박수를 치며 달려왔습니다. 오빠, 엄마, 완전 멋있었어요. 회장과 재민도 함께 천막으로 왔습니다. 5사람이 햇살 아래 모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완성된 가족이었죠. 시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20년 전 빗속에 버려진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햇살 아래 웃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박준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들이 살랑거렸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정원 가득 2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선율은 이제 슬프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